안녕하십니까.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회 동행 모의고사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 공부하는데 방향을 설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신법이 시행되었네요. 형사소송법은 절차 유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1심의 증거조사 절차, 이걸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신법이 조금 엄격하게 개정되었으면 그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거 허용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지문이 이제 최근에 신설된 건데, 애초에 제거되지 않던 행위를 구속요건 신설로에서 포괄일죄로 이제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법 적용하에 처벌할 수가 없겠죠.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신설된 처벌 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속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동 이제 성착취물에 대해서 이제 상습범 처벌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규를 적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2번 최근 판례입니다. 형소법의 적용 범위에서 2번. 3번 보겠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는데요. 문서죄이죠.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습니다. 그럼 공소기각 판결해야 되는 거죠. 자, 내국 법인이 캐나다에서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횡령죄를 범했네요. 자,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4번은 내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자이고 횡령죄이기 때문에 재판권이 있는 거고, 이제 3번에서는 이게 문서죄이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일본 선지는 여기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고소 포기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고소 포기. 그런데 친고죄의 고소 포기가 인정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문제 없습니다. 자, 2번은 이제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네요. 자, 이거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법정 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이고 따끈따끈한 판례입니다. 최근 성년 후견인 있죠. 성년 후견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처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게 최신 판례예요. 그래서 2번과 3번 두 개 비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나왔네요. 항소심에서 고소를 취소하여도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 뭐 읽을 필요 없죠. 3번 판례 가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피의자 신문을 할 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증거능력 부인입니다. 자, 2번 지문. 진술 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그래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 고지되지 아니하여도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3번 보겠습니다.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 출석을 거부합니다. 그럼 여기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고 새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러한 경우에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는 거죠. 이 피의자 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임의 수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4번 판례가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4번 판례는 해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판례는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이제 그 식품위생법 이렇게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제 단속하기 위하여 뭐 이제 그 대상 장소에 출입 검사 수고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항상 가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행정조사를 할 때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 등을 영업시설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무상수거, 장부 등 열람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라는 거고, 따라서 이게 식품위생법 그 관련한 특사경이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사경으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이제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증거 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최근 판례예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제 4번 지문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포인트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이제 이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절차, 이제 서류 등을 제시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건 마치 우리 이게 불신검문에서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그 수사하는 그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인 경우에는 신분증명을 하지 아니하여도 적법하다라는 이제 그 불신검문 관련 판례 있죠. 그거와 비슷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하여 범죄 사실에 관한 경우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그 체포영장 관련해 가지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 하게 되면은 그 사유를 소명해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갱신하거나 연장 청구하거나 이제 그런 문구가 아니니까 조금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승용차를 출발시켜 상해를 이렇게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여기는 특수 별도 범죄인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체포영장을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 사후에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예요. 2번이 정답입니다. 사후에 제시할 필요가 없다요. 그래서 A 범죄와 B 범죄가 다르고, 자, 이 경우에 이 B 범죄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게 되면은 이 A 범죄에 관련된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예요. 3번 갑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면 그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을 해야 합니다. 자, 상당한 시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자, 우리나라는 체포제도와 구속제도가 달라요. 그래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구속영장을 이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위법하다라는 이제 그런 판례입니다. 4번 판례는 검사 등이 아닌 이에 현행범 체포되었네요. 청해부대 사건이죠. 여기 구속영장 청구 기간의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인도받은 때라 할 것이다. 자, 뭐 어려운 판례 아니니까 중요한 판례인데 어려운 판례는 아니죠. 5번 보겠습니다. 사전청구 피고인 구속과 보송이네요. 사전 청문 절차인 72조의 규정에서 이제 법원의 미란다 고지 규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여기 추가하게 되면은 이 법원의 사전 청문 절차인 법원의 미란다 고지는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하는 것, 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해야 하는 절차예요. 법원 또는 판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사전 청문 절차를 거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중간에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하자 치유된다, 뭐 이런 형태입니다. 2번 판례가 2번 지문 보겠습니다. 피고인 구속기간은 이제 2월의 구속기간이죠. 이게 2월이고,
그 다음에 2차 심근마다 2차 갱신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자, 환송받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도 2차 갱신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예요. 여기 괄호 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구속기간을 이거 대행 갱신한 경우에는 1차, 대법원이 대신 갱신하고 사건을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받은 법원에서는 1차에 하나야 이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아무튼 이제 이번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이제 2차에 하나야 갱신할 수 있는데, 2차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환송받은 법원도 2차 갱신이 가능하다는 판례예요. 예. 자, 3번. 자, 이거 정답은 3번인데, 이거 정답 잘 못 찾았죠. 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 규정이 없어요. 급속을 요구한 경우에도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검사의 의견에 법원이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보석 취소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보석 취소 결정의 등본에 의해 피고를 재구금하자. 그래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여기는 뭐 저희 그림을 많이 그렸으니까 이렇게 봐보게 되면은 구속영장이 있고 조건을 달아서 자, 보석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조건을 위배하면 이 보석을 취소하게 돼요. 자, 그래도 여전히 이 구속영장의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유효한데 그 집행만을 정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석이 허가되었다가 보석이 다시 취소되게 되면 이 구속영장 집행 정지되었던 게 부활되어서 이 구속영장이 여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소 결정문으로 피고인을 잡아오게 돼요.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관련해서 헌법 12조 4항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 구속까지, 이게 사법절차 구속이고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헌법재판소의 그 선례가 변경된 게 내용입니다. 자, 헌법상 변호인 과의 접견 교통권. 이건 체포 구속 당한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신체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고, 변호인 자신의 접견 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라고 말할 수 없고 형사소송 법률상 권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3번은 좀 2번과 3번은 비교를 해줘야 돼요. 2번과 3번. 3번은 변호인 되려는 자, 피의자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 되려는 자와의 접견 교통권, 또 그리고 변호인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 둘 다 기본권이라는 게 헌법재판소 판례예요. 다음에 4번. 자, 여기는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 자,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해도 접견 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4번 판례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에 7번 압수수색 보겠습니다. 자, 압수수색에서 여기는 쭉 보면은 키워드 확장자 나왔네요. 선별한 다음 나왔네요. 그러면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자, 파일을 자,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여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 자,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다. 다시 키워드 확장자 검색 선별한 다음, 자, 그러면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다. 참여권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2번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변호인에게는 미리 압수수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영장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 판례는 이 변호인의 압수수색 참여권을 고유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유권. 3번 보겠습니다. 여기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피압수자 측이죠. 예. 피압수자와 변호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피압수자 측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명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시하거나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뭐 주는 멘트들이죠. 이제 4번은 조금 이제 문구를 잘 봐주셔야 돼요. 4번 보게 되면은 일단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정보 처리 장치가 있고, 수색할 장소는 일단 넘어가고요.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 이걸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이제 압수할 물건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압수할 물건을 기재해야 돼요. 압수할 물건을 기재하게 될 때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저장 전자정보, 요게 지금 수색지죠. 수색지에 있는 컴퓨터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고, 요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리고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 요것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기재가 되어 있죠. 1번만 기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데, 그걸 압수하기 위해서는 수색지 전자정보 플러스 원격지 전자정보가 압수할 물건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8번 압수물 처리.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은 환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서는 가환부해야 되겠죠. 여기는 청구가 있는 때 가환부하여야 한다. 청구가 있는 때 하여야 한다. 누구? 수사기관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피고인 이외에 제3자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몰수하였다라고 하면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 물건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치고,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사 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해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 압수는 위법합니다. 그런데 몰수도 효력이 없다. 몰수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번의 해설을 좀 볼까요? 4번. 몰수 대상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는 위법하게 되면 변론을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압수는 수사고 몰수는 판결로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가 위법해도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번 재정신청 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 내사 종결 처리한 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번 항고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이네요. 그러면은 항고 기각 결정을 받고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 이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찰청 검사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10일이 아니고 7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이제 수사 기록을 송부해 주어야 합니다. 2번 여기가 틀렸고요. 3번 공소 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합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가능하지만 공소 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그 공소 제기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으면 원심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공소 제기의 가능성, 필요성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만을 의미한다. 이게 중요한 멘트입니다. 현실적으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는 고소장에 포함되어 있어도 현실적인 심리가 되지 않았던 사건은 이러한 재기소 제한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10번 공소권 남용 관련한 부분입니다. 최근 판례예요. 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왜곡한 업무를 하였습니다. 왜곡한 거래법 위반의 범죄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4년이 지난 후에, 자, 여기는 멘트를 줄 거예요. 처분을 번복할 만한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소 제기한 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공소기각 판결. 이렇게 해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가 그 무면허 종업원 트럭 절도 사건과 이 왜곡한 거래 기소유예 처분 후 재기소한 사건입니다. 자, 2번 공소장 관련한 부분입니다. 검사의 김영란의 서명이 이제 누락된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검사가 공소장에 김영란인 또는 서명을 추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 공소 제기한 검사가 서명 날인을 추안하면 유효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3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된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공소장 기재 방식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암기해주면 간단하게 이 문구만 찾아주면 되겠죠. 자, 안에 있는 문구들 이런 것들은 함정 문구입니다. 자, 이의가 있으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이의가 없다면 심증 형성이 완성된 후에는 하자를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자, 4번 공소장 변경. 자, 공소장 변경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죠. 자,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자, 공소제기 당시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네. 예, 공소기각 판결이 아니라 면소 판결이죠. 예, 4번이 틀렸네요. 11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법원 지원, 해남 지원이네요. 자, 그 지방법원 본원, 자, 광주지방법원이네요. 자, 1심 토지권 아래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원에 1심 토지권 아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 보겠습니다. 지방법원과 지원의 합의부 사건이네요. 합의부가 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을 단독 판사가 1심으로 재판하고, 그러면은 이제 항소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들어가서 심판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재판에 대해서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심 판결 및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예. 자, 원래 재판해야 되는 것이 합의부죠. 합의부가 해야 되는데 단독 판사가 재판했기 때문에 요것도 파기하고, 자, 요것도 파기하고, 자, 이 상고심에서는 여기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합의부로 이송. 예. 그 다음에 치료 감호 사건은 이제 합의부로 취급하게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피고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건 뭐죠? 피고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여기가 지금 본안은 단독 판사라는 거예요. 단독 판사의 2심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치료 감호 사건과 피고 사건 모두를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예요. 치료 사건 감호는 합의부입니다. 합의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합의부 관할에 따라 가지고 고등법원 2심이니까 고등법원에 이송. 1심인 경우에는 1심 합의부로 이송해 줘야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국민이 범한 수개의 죄, 특정 군사범죄가 있고, 자, 특정 군사법원은 군사법원이 전속적 재판관,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이 전속적 재판관.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재판이 이제 두 개의 재판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어느 한쪽에서 전부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12번 보겠습니다. 자,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하급심에서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유죄 부분만이 상소되어 변호인 그 범죄 사실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되는 경우 필요적 변호 사건으로 취급되지 아니할 뿐이다. 문구가 조금 특이하니까 이렇게 봐주시고. 자, 피고인이 법인이네요. 양벌 규정이네요. 자, 그럼 대표자가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거죠. 그 변호인 선임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국선변을 선정해야 되는 거고, 이때 변호인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가 포인트이죠. 제외하고는 1심까지 효력이 있다. 자, 필요적 변호 사건과 항소심에서 일반 사건이 병합되어 버리게 되면 이 일반 사건도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반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사건에 대하여도 위법하게 됩니다. 자, 4번 이렇게 볼까요? 4번 해설 부분 보게 되면은 필요적 변호 사건은 흉기유대 상해이고 사기죄 약식명령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 필요적 변호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병합심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흉기휴대 상해는 원래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닌데 여기에 흡수되어서 같이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되어버려요. 항소심에서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선 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미치니까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국선 변호를 선정해 줘야 되는데 선정하지 아니하면 여기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당연히 위법하죠. 근데 이 부분까지도 위법하다라는 거예요. 송달 보겠습니다. 형사 피고 사건으로 법원의 재판이 계속되는 자, 주소지 신고.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았다면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위법한 공시송달이 들어가게 되면 기록에 전화번호 등이 있었는데 그거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하게 되면 그 공시송달이 위법하게 돼요. 자, 여기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상속권 회복 사유가 돼요. 회복 청구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위법한 공시송달 이 멘트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꼭 이렇게 문장에서 찾아봐 주셔야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구치소에 재감 중인데 송달 받을 사람은 구치소의 장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피고인으로 했습니다. 피고인. 그러면은 송달의 효력이 없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는 효력이 없다. 자, 그러면 소송 기록 접수 통지 항소 절차에서 나오는 거죠. 항소 이유서 제출.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부분은 갑 변호사가 사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 변호사 사무소로 피고인 소환을 하였네요. 이건 적법한 소환이 아니다. 볼 거 없습니다. 사임한 변호사에게 한 송달은 소환장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예요.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또 최근 판례예요. 최근 판례 관련해서 이거는 민소법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송달에 관해서 형사소송법 65조에서 형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소법에 송달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재판권에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소법에는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민소법 이게 준용 규정을 따라가서 민소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여기가 2월입니다. 2월 여기 2수가 아니라. 그럼 민소법 간단하게 한번 봐볼까요? 민소법 196조가 형사소송법 65조에 의하여 형사 절차에 준용되게 됩니다. 첫 공시송달 2주, 그 다음 공시송달은 다음 날부터 실시한다. 외국에서 한 송달, 공시송달은 이랑 법문의 기간, 이 법문의 기간이 2월로 한다.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거 이제 형사 절차에서 여기까지 우리 2주 다음 날 형소법은 2주 5일이었잖아요. 형소법. 이거 비교해야 되는 거고, 이제, 자, 이 밑에 있는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형소법으로 이렇게 준용되는 거죠. 65조에 따라서 민소법 196조 2항이 적용되는 형태. 그래서 외국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이 이제 처음 공시송달 2주가 2개월로 늘어나게 돼요. 14번 보겠습니다. 공판 준비 절차 갑니다. 공판 준비 절차는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피고인은 공판 준비 기일에 법원에 허가가 없어도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일 통지를 해줘야 돼요. 공판 준비 기일은 공개합니다. 배심원 선정 기일은 비공개하는 거죠. 공판 준비 절차는 증거 조사를 하기 위한 절차예요. 그래서 증거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증거 조사를 제외한 일체의 소송 행위를 합니다. 공소장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법원은 쟁점 및 증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기일간 공판 준비 절차라고 하죠. 15번 가겠습니다. 장기 3년 이하, 자,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그리고 구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불출석 허가 신청이 있고, 법원이 허가한 사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인정신문과 판결 선고하는 공판기일엔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거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선고, 인정신문, 이때는 이제 출석을 해야 돼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맞는 질문이고. 2번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하더라도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 동조 퇴정해 버린 경우 피고인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 판결할 수 있다. 심리 판결할 수 있다이죠. 그리고 이때 증거 동의가 간주됩니다. 자,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서류 또는 물건 나오게 되면은 자, 이 서류는 전문 증거입니다 라는 걸 다툴 거고, 물건인 경우에는 위수증입니다 이런 걸 다투겠죠. 예. 거기에 대한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예, 이 부분들의 포인트입니다. 다음에 피고인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도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럼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뭐 조소에 의하여 고지한 바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다 하면은 이제 그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형태가 됩니다. 16번 증언 거부권 보겠습니다. 자,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 유죄 판결을 받을 과거 범죄 사실이죠.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한 이제 증언은 자, 자기가 범행을 한 사실, 과거 사실뿐만 아니라 자,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된 사실까지 포함된다요. 범행을 한 사실뿐만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된 사실까지 포함한다. 자, 그런데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것까지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314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죠.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증언 거부권이든 정당하지 않은 증언 거부권이든 314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3번은 이제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게 3번은 주어가 이게 증인의 법정 진술이 이게 주어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 주신문의 경우에는 답변을 하였다가 반대 신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은 자, 이러한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법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어가 뭐라고요? 증인의 법정 진술, 자, 증인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러한 경우에 책문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가 된대요. 하자가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이 책문권 포기의 그 의사표시가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판례예요. 후단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 이제 나오게 되면 증언 거부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쭉 가서 증언 거부권이 없으니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고, 자, 허위 진술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저기 쭉 가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공범의 형사사건 이제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 거기 조금 더 추가해서 보게 되면은 공범 공범인 경우에, 자, 공범인 경우에 공동 피고인이라고 하면, 공동 피고인이면 증인 적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변론 불리하면 증인 적격이 생겨요. 자, 그런데 공범이 지금 따로따로 재판받았잖아요. 따로 재판받았기 때문에 그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증인입니다. 그리고 자, 그런 형태에서 자, 따로 재판을 받으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게 되면 증언 거부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증인의 지위에서 곧바로 이제 이제 증인 신문 절차로 이제 진행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게 공범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증언 거부권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유죄 확정이면 재심 청구 예정이고 어쩌고 저쩌고 증언 거부권 인정되지 않는다. 공소장 변경 보겠습니다.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성명을 구하여 자, 이에 따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우리 이렇게 폭처법에서 야간범죄 가중처벌이 위헌 났죠. 위헌 결정과 연동되어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허가한 법원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를 한 법원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실체적 경합범 관계인데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 자,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습니다.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면 원래 공소 취소를 해야 돼요. 공소 취소라는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취지가 명백하다면 이를 공소 취소로 봐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이거 끝까지 집중해서 봐줘야 돼. 공소기각 결정, 공소 취소, 공소기각 결정. 취지가 명백하다면 뭐 정답 준 거죠. 그 다음에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하나야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자, 변경된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4번이 틀렸네요. 자, 공소장 변경이 나오게 되면 다 이 변경된 범죄 사실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죠. 18번 가겠습니다. 자, 피고인 아닌 제3자를 사실상 강제 연행하였다. 그럼 이제 위법 수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위법 수사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위법한데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은 제3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해서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해서 주장 적격의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의 세계에서 추방된다. 제3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이미 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 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는 거고,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 뭐 볼 거 없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검사가 항소하는 거죠.
다음에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성립의 진정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성립의 진정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증언 번복, 여기 번복, 증언 번복하는 진술조서와 이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사인의 위수 중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 사진 공갈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증거로 제출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19번 보겠습니다. 19번에 알선 수주죄에 있어서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문 증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자, 2번은 이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관련한 부분인데 312조 1항 요 부분이 이제 개정 신설되었는데, 자, 이건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종래 경찰에 있었던 그 법리와 똑같은 법리를 적용돼요.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 방식 내용 인정인데, 자,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피신과 똑같죠. 그 다음에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뿐만 아니라 공범 관계에 있는 피신조서까지 포함되고, 여기에서 공범은 여기 형법 총칙의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 대항범 포함한다. 자, 그래서 자,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는 경우, 자,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예. 다른 피의자에 대한, 자,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 피고인. 여기, 이게 지금, 자, 그리고 이제 경찰 판례에서는 이 공범의, 자, 행위자와 양벌 규정 법인 있죠. 법인까지도 포섭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래 경찰 피신 조서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경찰 피신. 더 추가하게 되면 그 당연한 결과로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연결되겠죠. 그래서 3번 지문 보게 되면은 이제 2번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양벌 규정, 행위자, 법인 관계에서도 312조 사항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312조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경찰이니까 312조 사항으로 갔죠. 죄송합니다. 4번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기서 4번 중요한 판례인데, 여기가 지금 수사과정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이걸 수사기관, 진술서는 원래 313조로 가는데 수사기관 조서로 보겠다는 거예요. 조서. 수사기관 조서로 보게 될 때는 수사과정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게 아닌 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수사 과정이라고 하는 범위를, 종래 나와 있는 판례들은 다 수사기관에 불러서 진술서를 받은 형태인데, 자, 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주거지 근무지를 방문해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진술서 작성을 받은 것, 이것도 수사과정 진술서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이제 입당 원서 작성 경위를 받은 경우에는 수사과정 진술서로 보고, 수사기관이 조서로 보고, 수사과정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번 판례를 조금 보게 되면 4번, 19번 옳은 고콜로라는 거네. 2번이 옳은 거고, 여기는 수사과정의 기록이 적용된다야, 적용된다. 해설을 좀 보게 되면은, 4번은 입당 원서 작성 경우예요. 입당 원서.
자, 이렇게 해서 수사과정 진술서라고 하는 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이거나 또는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 작성 시기와 경위, 그 다음에 그 실질의 이해에 해당하는 이상 명칭이나 작성된 장소 여부를 불문한다. 그래서 장소가 수사기관 사무실이 아니라 주거지였는데 주거지나 근무지인데도 이 수사과정 확인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는 거예요. 312조 5화. 따끈따끈한 판례이죠. 요즘 이제 형소법 그 관련해서는 최근에 나온 판례들이 무조건 이제 지문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기출되어서 이렇게 바로 최근에 판례가 나왔다. 그게 바로 이제 조금만 의미가 있으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출제 지문으로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자, 관할 위반의 판결이죠. 판결로서 관할 위반에 선고를 하여야 하나. 토지 관할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고 피고 사건 진술 전에 하여야 합니다. 공소기각 결정 사유에서 공소기각 결정 사유 뭐죠? 취사경포죠. 취사경포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공소장 기재된 사실, 공소장 기재 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 딱 보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소기각 관할 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때 판결로서 일단 파기하고 공소기각 관할 위반의 재판을 원심법원에서 했습니다. 실체 심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원심법원에 환송 다시 그곳으로 보냅니다. 20번에 정답 많이 못 찾았을 거예요. 20번에 4번입니다. 4번. 4번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그 동기설이 폐지된 건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형법 조문 이제 관련해서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요.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이제 이게 면소 판결로서 가게 되는 형태인데, 자, 구법보다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되는 거고,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를 해야 되는 이제 형소법 같은 조항인데, 자,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경과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경우의 문제들이에요. 경과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경과 규정에 따라서 이제 해결을 하면 되는 거고, 경과 규정이 있지 않을 때, 여기는 그 논리 구조를 세 단계로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단계, 형벌법규 자체 또는 수권 법령이 변경된 경우, 이때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소법이 적용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자체 또는 수권 법령, 구성 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반성적 고려에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 부분이 이제 동기설이 폐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항 부분,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요. 형벌법규 자체 또는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법령의 변경이 거기에 해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기는 보면은 형벌법규의 가벌성 그 관련한 부분은 이게 변호사법이에요. 그런데 관련이 없는 법령, 이건 법무사법이에요. 종래 그 법무사법에 따르면은 회생과 파산 업무가 법무사의 업무법인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무사가 회생 파산 업무를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는데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회생 파산 업무를 추가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이어야 이게 형법 1조 2항과 형소법 면소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무사법 위반에 이제 해당하는 이 법무사는 면소 판결을 받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이 일종인데 뭐 선고유예인가 이제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제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시 세 가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형벌법규 자체에 해당하는 건가? 이때는 동기설이 폐기가 되었어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수권법을 구속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서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관련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자,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동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해야 한다. 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할 수 없다요. 면소 판결을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면소 판결을 하지 못하겠다요. 이거 따끈따끈합니다. 21번 가겠습니다. 상습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 네, 땡 틀렸네요. 예, 여기 이제 요 정도만 하고 여러분들 암기사항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기 환송을 받은 법원 이렇게 해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거고,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 법원도 예, 기속된다. 예. 그렇지만 전원합의체에는 기속되지 않는다. 자, 파기 판결의 기속력 관련한 부분인데, 상고심에서도 자, 조리상 사실상 판단에 구속력을 가진다. 자, 그런데 소극적 부정 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그래서 3번 그 판례 하고 연결해서 이것도 이제 논리 구조를 봐줘야 되는데, 이제 상고심 그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 있어요. 파기 판결의 기속력. 여기는 첫 번째 형태가 소극적 부정 판단의 하나에 미친다. 판단한 것에 대해서 미치는데 소극적 부정 판단의 하나에 미친다는 거고,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죠. 판단하지 않은 부분은 기속력이 미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파기 판결의 확정력. 여기서는 주장이 이유 없다. 상소 이유 주장이 상고 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된 부분, 배척 판단된 부분이죠. 자, 이유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니까 적극적인 판단이죠. 이 부분은 확정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구를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자, 상고 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고,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증거 조사를 하였더라도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파기 판결의 기속력은 법원 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판단이 대법원의 판례가 이제 구체화한 게 소극적 부정 판단의 하나에 미친다. 판단하지 않은 부분은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예요. 자, 그런데 파기 판결의 확정력은 주장이 없다고 배척 판단된 부분은 이제 확정력이 발생된다예요. 다투지 못한다. 이제. 22번 보겠습니다.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 제기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를 제기한 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없죠. 옳은 곳을 골라야 돼요.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1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자, 나머지 1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항소 이유서에 나머지 1죄에 대하여 하였다, 그 항소 이유를 개진하였다면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봐줍니다.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봐줘야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돼요.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 345조 상속권 회복 청구에서 자기 또는 대리인의 이제 과실이 없어야 하는 그 대리인은 피고인을 대신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고, 교도소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도소장이 자기에게 재수자 피고인 특칙으로 송달된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상소기관토가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이 교도소장을 대리인으로 봐버리게 되면은 대리인의 과실로 포섭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소권 회복 청구가 안 돼요. 대리인이 아니라고 봐야 상소권 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해 주시고. 자, 항고네요, 항고.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은, 자, 원심법원에서 결정을 경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항고 절차의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 부분이 틀렸죠. 자, 이게 스스로 처분을 경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고 법원으로 가는 건 이 원심 법원에서 항고 이유 없다 라는 의견서를 써서 항고심 법원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자, 여기 항고가, 자, 여기 잘 봐주세요. 원심 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는 3일 이내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 법원에 보내주는 구조입니다. 이 앞에 부분이 특수한 거예요. 자기들이 한 재판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거, 항고 절차에서는 가능해요. 원심 법원이 경정 결정하는 겁니다. 민소법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23번 항소 보겠습니다. 자,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 이유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항소 이유가 허접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항소 이유서라는 서면 자체가 제출된 형태이기 때문에, 자, 결정으로 항소 기각. 항소 이유서 제출이 없을 때 결정으로 항소 기각하는데, 항소 이유서 제출이 있으면 결정으로 항소 기각은 하지 못하고, 자, 항소 이유에 대한 심리를 거쳐서 이제 항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2번 판례 가겠습니다. 피고인을 위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 피고인에게 공통된 때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도 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그 항소한 공동 피고인에는 자신이 항소한 경우 그리고 검사가 항소한 경우도 포함된대요. 그래서 항소한 공동 피고인의 범위를 검사가 항소한 경우까지 확장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소법에서는 공동 피고인이라는 말 자체가 병합 심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병합 심리. 현실적으로 병합 심리만 되고 있으면 누가 항소했는지를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병합 심리되지 않고 변론이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최근 판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항소심 피고인 불출석 재판입니다. 2회 연속 불출석해야 되는데 적법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소환장 송달의 의제, 그리고 공판기일 변경 명령 포함된다요. 실체적 경합범인데 재판을 누락하였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직권으로 누락 부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자, 다만 불변금은 적용됩니다. 자, 24번 재심 보겠습니다. 재심에서도 지금 최근 판례가 나왔으니까 거기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경합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 판결입니다. 그중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하여만 재심 청구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재심 판결 전부에 대해 개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다. 양형 심리만 해요. 양형 심리만 가능하다. 그래서 유죄를 무죄로 바꿔버리는 건 안 되는데, 유죄가 인정되는 그 범위 내에서 양형에 대해서는 따로 형을 정해야 하니까요. 재심 심판 절차 나왔습니다. 자, 공소장 변경 허용되지 않고 병합 심리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으로 해서 옳지 않은 건 나오긴 했습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면은 원판결과 그 부수 처분의 효과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게 재심의 본질이죠. 그럼 원판결의 효력 상실. 또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는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이게 징역 1년. 그 부수 처분 뭐예요? 집유 2년이에요. 재심은 원래 재심에서 재심 판결은 이 원판결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 원판결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전 단계에서 우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이 원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원판결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재심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은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요게 없어지게, 이 원판결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수 처분의 법률상 효과도 같이 없어지는가? 그게 재심의 본질에 해당한대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최신 판례인데 이게 좀 잘 봐줘야 돼요. 4번은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재심 대상 판결이 있고, 이걸 선행범죄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재심 판결 이전 범죄, 그리고 재심 대상 판결 이후 범죄가 있고, 편의상 A 범죄, B 범죄, C 범죄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B 범죄에 대하여 이쯤에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재심 심판을 하게 되면 이제 B 다시에 대한 재심 절차가 진행되게 돼요. 자, 이때 이제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재심 대상 판결과 이 이전 범죄는 이게 이제 금고 이상이었고, 이럴 때 이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재심 심판에서도 마찬가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될 때, 원래 재심 대상 판결 이 선행 범죄 이전의 범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돼요.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돼요. 그런데 이 재심 대상 판결과 이후 범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이전 범죄와 이 이후 범죄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용을 좀 봐보겠습니다. 그림 잘 봐야 돼요. 재심 대상이 된 범죄, 선행 범죄에 대하여 재심 판결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재심 대상 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 판결 대상 판결 이후 범죄는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전 범죄와 이후 범죄는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심 대상 판결 이전 범죄는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죄일 뿐만 아니라 재심 대상 판결 확정되기 이전까지 선행범죄와 함께 기소되거나 병합되어 동시에 판결을 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되는 거고,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래서 재심 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처하게 될 때 이 이전 범죄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형을 선고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재심 재상 판결 이후 범죄는 재심 재상 판결 이후 범죄는 자,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최신 판례입니다. 자, 기본서에서 없었던 판례인데 정답은 여러분들 이제 2번에서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겠죠. 4번 최신 판례 미리 공부해놨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5번 약식 절차 보겠습니다. 약식 절차. 자, 약식 명령에 청구가 있는 사건을 공판 절차로 이행하겠다. 즉시 검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5일 이내에 공소장 부분 제출하여 하고 법원은 송달해야 합니다.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에 기명날인,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위법하니까 그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법원 공무원이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요.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의 귀책 사유는 없죠. 자, 그러면은 이게 가능해요. 귀책 사유는 자, 청구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정식재판 청구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1심 판결에 대하여 자, 항소권이 발생하고 항소를 제기하는 것과 자, 약식 명령에 대해서 자, 정식재판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식재판을 하게 되는 구조. 요게 458조에서 345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이 부분을 자, 항소권 회복 청구라고 하는 거죠. 항소권 회복 청구와 동시에 항소 제기라는 거고, 자, 이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 청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약식명령의 고지는 재판서의 송달에 의한다. 자,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회 동행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판례가 많이 나온 부분,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근 판례를 이제 소개한 부분이 있었고, 최근 판례는 좀 여러분들께 신경 써서 미리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아무튼 한번 이렇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정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